12.3 비상계엄 해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치며 진정한 보수론을 주창. 국민의힘을 탈당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한창인 가운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만이 진정한 보수정당의 면모라고 강조. 극우와 보수는 다른 개념입니다. 보수는 사회 공통 원칙을 지키는 거지만 극우는 대중을 선동하고 대중의 무지를 일으켜서 폭력적, 배타적, 혐오적 갈등을 유발하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집중 많이 했던 것이 보수라면 보수의 가치를 생각하는 것이라. 김상욱 의원이 본 12.3 계엄과 내란 재판 상황 집중 분석합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대한민국의 격변을 일으킨 12.3 비상계엄이 일어난 지 1년이 되어갑니다. 그 사이 우리나라는 어떻게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지역구 울산에서 이거 스튜디오로 바로 오셨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저희 지역구에서 민생 관련된 간담회나 저는 저희 지역구에서 일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당연하죠. 민생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여러 민생 현안들, 어제 같은 경우는 통합돌봄 이제 시행법이 내년 3월 27일 시행 앞두고 있는데 관련된 현안 점검하고, 오늘은 또 저희 지역구에 옥동 군부지가 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좀 취합을 해서 네. 좀 행정이란 것이 공개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고 감시 감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좀 지방행정은 보면 아직까지도 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루트가 제한되고 좀 많이 공개되지 않은 부분들도 많고 감시 감독 기능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꼭지별로 계속해서 건드리면서 민생 현안들 좀 챙기다가 급하게 또 올라왔습니다. 네. 국민의힘으로 당선돼서 지난 계엄 당시 불법 계엄의 부당성을 역설하면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이 옮겼는데요. 네네. 요즘 울산 민심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비판하시는 분도 여전히 계시고요. 네. 하지만 좀 많이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예전보다 많이 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치라는 것이 국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일을 잘 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그래서 좀 좋은, 정말 국민들께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 애를 많이 쓰고 계시고요.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시민들께서 더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그래서 시민들께서 삶에 개선되고 있다라는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애를 많이 쓰고 있고요. 이런 노력들이 계속된다면은 저에게 좀 섭섭한 마음을 가지셨던 분들도 좀 제 진정성을 알아주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네. 울산은 보수의 텃밭이기도 한데요. 네. 말씀하셨듯이 울산을 방문했을 때 의원님을 향해서 일부 이제 거친 발언이 보도되기도 했잖아요. 네네. 정치적 선택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까? 저는 전혀 후회가 없고요. 너무나 네. 잘한 그런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그것보다는 12.3 이후에 늘 국민들께 죄송함이 있었습니다. 네. 뭐냐면 우리나라 정치가 국민들께 힘을 드리고 미래 비전을 드려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늘 염려와 우려를 드리고 결국 12.3 내란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당시 저는 국민의힘 여당 의원으로서 마찬가지로 저 역시 죄인이라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12.3 내란에 대해서 저 역시도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정신 바짝 차리고 네. 국민들을 위해 받드는 정치를 해야겠다는 다짐이고요. 또 어쨌든 12.3 내란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이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들께 평생 더 봉사해야 될 이런 좀 죄인된 마음, 그런 마음 가지고 있고 더 낮은 자세로 열심히 배우면서 시민들께 도움되는 그런 사람 되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네. 12.3 비상계엄이 일어난 지 1년입니다. 대통령 담화문, 국회를 에워싼 시민들, 또 무장한 군인들, 국회에 또 넘어가려고 담을 넘는 또 의원들, 많은 것이 이제 스쳐가는데요. 당시 국회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그 국회 본관 로텐도홀 쪽으로 계엄군, 무장한 계엄군들이 총을 들고 진입하고 있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때 저도 너무나 분개해서 큰 소리로 너희들의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느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느냐 하고 소리를 크게 질렀었는데 그 장면이 트라우마처럼 강하게 좀 각인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2.3 내란 이후에 제가 그날 그 장면만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참담하고 송구한 마음에 울컥울컥 눈물을 쏟게 됐었는데요. 네. 그때 그 장면이었습니다. 어떻게 민의의 전당 또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국회의 본관에 로텐도 홀 쪽으로 무장계엄군이 들어오는가.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네. 곧바로 계엄이 해제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소속으로 기면은 탄핵 찬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도 했었는데요. 그 선택의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 우선 1인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집권한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되었는데요. 네. 반드시 윤석열 탄핵을 막겠다라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강한 의지가 있었고 한 명 한 명 국회의원들을 설득을 했고 대다수가 설득이 된 것처럼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당내 원내에서는 국민의 원내에서는 12월 14일 표결에 보이콧할 수 있다라는 것이 좀 기본적인 방향처럼 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대로 계속된다면 또 일각에서는 12월 14일만 넘기면 탄핵소추안을 한 달 동안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생기고 그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진영이 결집하면 전혀 다른 국면이 되어서 탄핵을 막을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위험하다. 이 진영이 결집해서 다른 국면이 된다는 말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 뭐 준전시 내전 상태까지 또는 북한을 자극해서 또 다른 분쟁으로 갈 수 있는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말 총각의 위기에 있다라는 네. 생각을 했고 저로서는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 첫 번째는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하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고 두 번째는 보이콧을 하지 못하고 참여를 했을 때 참여한 국회의원들이 양심에 따라 표결할 수 있도록 양심에 호소하는 뭔가 수단이 있어야 하고 네. 세 번째는 욕바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제가 욕을 다 먹어버려야지 누군가 양심 표결을 하더라도 심리적 부담이 덜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네.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 좀 나서는데 많이 망설임은 있었지만은 1인 시위에 나서게 되었고요. 사실 그 이후에 국민의힘이 저는 정말 윤석열과 단죄하고 네. 절연하고 또 계엄에 또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을 국민의힘 스스로 색출해서 징계 제명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제대로 보수의 가치 보수 정당다운 모습을 보이기를 계속해서 호소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결국 아직까지도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발언을 하는 등 여전히 못 벗어나고 있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고요. 특히 제 지역구에서 새롭게 당협위원장이 된 분이 강력하게 계엄은 정당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사회가 이 계엄 후폭풍에서 못 벗어나는 건지 빨리 계엄 잘못된 것이다 정확하게 정리하고 미래를 향해 열심히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엄 당시 순간순간이 참 엄중했었죠.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내년 1월 초에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고 한덕수 전 총리는 징역 15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네네. 이 1년의 내란 혐의 재판을 바라보는 심정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우리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속도도 늦고 엄중함도 낮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상 규정되어 있는 범죄 중에 가장 무거운 범죄입니다. 국가 기관을 무너뜨리고 국가를 없애버릴 수 있는 그리고 5,200만 모든 국민들께 피해를 준 가장 큰 가장 무거운 죄 옛날로 치면 역적죄입니다. 네. 당연하겠지만은 엄중하게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고 신속하게 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란죄라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 국회에 군대를 투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법 취지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면 그 입법 취지에 맞는 정확하게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고 그것을 우리 5,200만 전 국민들께서 텔레비전으로 보셨습니다. 이미 입증이 끝난 사안입니다. 이 입증이 끝난 사안을 1년 가까이 이제 좀 있으면 구속기간이 만료되는데요. 네. 현재까지도 끌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 보시기에는 많이 답답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내란 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하게 다루는 재판부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5,200만 국민들께서 정말 고생해서 재판까지 갔는데 재판부에서 이걸 가볍게 다루는 모습 너무나 실망스럽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란에 관해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두 번 다시 없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단죄하고 정확한 여사 심판이 있어야만 합니다. 네. 그걸 위해서는 저는 내란 특별법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고 했던 정당에게 우리 국민의 혈세가 지원된다는 건 사실은 모순이죠. 네. 지난주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모습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면회도 갔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국민의힘이 심각한 자기정치 모순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나 이런 분들께서 윤석열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을 정말 지지해서라기보다는 좋아해서라기보다는 옳다고 생각해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네. 아니라 본인들의 자기정치에 유리하니까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더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라면 옳고 그름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옳음에 용기를 내야 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의 정치에 유리하니까 틀린 걸 주장하면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국가에 피해를 준다면 그거는 정말 더 나쁜 겁니다. 네. 장동혁 대표 예전에 저 국민의힘 있을 때도 저랑도 대화를 많이 나눴던 분이고요. 이 정도는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지금 저렇게 하는 거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당권 장악에 혈안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네. 당권 장악의 주된 타겟은 결국 한동훈 전 대표의 진입을 막기 위한 것 그리고 또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유지해서 당권을 강력하게 사수해서 다음 총선까지 이어가겠다는 것. 근데 이런 개인적 욕심, 욕망 때문에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선전하고 선동해서 국민을 갈등에 몰아넣고 잘못된 비상계엄을 옹호한다는 것. 이건 저는 국민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속을 들여다보면 국민의힘 속내도 복잡해 보입니다. 초선 의원들은 당 지도부가 이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사과하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그래서 그런지 직접적인 사과는 아니지만 많은 국민들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다, 책임을 통감한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장 대표의 발언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계엄에 대한 사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로 하는 사과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 사과라고 하는 것은 진정성이 있어야 하고요. 피해자, 5,200만 국민이 피해자셨습니다. 5,200만 피해자인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정말 사과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사과인 것이지 네. 이건 내용도 없고요. 진정성도 없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사과를 한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스스로 당연하겠지만은 12.3 내란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자들을 색출한 후에 징계 제명 및 고발 조치에 적극 나서고 국민들께 두 번 다시는 12.3 내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 다짐을 하고 네. 그리고 보수의 가치, 보수 정당이라면 보수의 가치가 뭔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그걸 실행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그런 노력 하나도 없이 오로지 자기 정치, 카르텔 지키기에만 매몰된다면 보수 정당이라는 이름을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의 적은 극우입니다. 네. 검찰 사법개혁에 이어 정부 내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 등 내란 청산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좀 과도한 조치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기대만큼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지요? 뭐 아무래도 이거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당연하겠지만 뭐 협조를 통해서 뭐 보통 조직에서 감찰하듯이 그냥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뚜렷한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은 12.3 내란에 직접 관련됐던 공무원들을 찾아내서 거기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은 국가기강을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대로 12.3 내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부당한 명령에 거부했던 공무원들을 찾아내서 포성하는 것 역시 국가기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따라서 국가기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경찰청, 검찰청 또는 여타 기관에서 12.3 내란에 가담하고 동조하고 행동했던 공무원들을 찾아내서 징계하는 것은 저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내부에서 전당원 1인 1표제 논의가 한창입니다. 네. 당초 지난주 의결이 예정돼 있었지만 당내 논란이 있어서 최종 결정이 미뤄졌는데요. 이번 논란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1인 1표제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원칙입니다. 하지만은 이것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저는 국민의힘에서 사실 좀 당이 망가지는 모습을 봤던 것이 예전에 그겁니다. 뭐냐면 국민의힘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당심, 민심 반영해서 섞어서 결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어느 순간 당원 100%를 했습니다.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당원 100% 하면서 국민의힘 의사결정 구조가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네. 당원 100% 한 후에 이 당원에 통일교, 신천지, 정광훈 일당들이 단체로 들어오면서 당심을 왜곡해버립니다. 네. 그리고 오로지 거기만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지금은 민심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강성 당원들 눈치만 보는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장동혁 대표도 지금까지도 윤석열 하는 이상한 비상식적 모습을 보이게 돼버린 거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타산지석을 삼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요. 당원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건 당연히 맞고요. 1인 1표제도 당연히 맞는데 중요한 것은 이 당원들이 오염되지 않게 당원 관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번에 통일교, 신천지 이런 조직된 집단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는
유령 당원들 또는 국민의힘 지지자지만 뭐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분들 아니면 이중 당적자들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일단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전국 정당 책임 정당이 되려면 최대한 많은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반영 루트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영남 지방과 충청, 강원 지방의 권리당원 수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1인 1표제로 가버리면 민주당의 정책 방향성이라는 것에서 영남, 강원, 충청 지방이 당연히 소외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보완책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이걸 보완할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건설적이고 생산적이고 미래를 지향하는 이런 민주적 논의가 반드시 뒷받침된 후에 1인 1표제가 실행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1인 1표제가 당연히 맞는 방향이죠. 이거는 실행해야 될 방향이고요. 근데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1인 1표제가 실질적으로 오염되지 않는 권리당원들이 오염되지 않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또한 전국 정당, 책임 정당, 집권 여당으로서 영남, 충청, 강원 등 이쪽 권리당원이 적은 쪽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민주당이 기존 지지 세력이 멈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반보수, 반헌법 정당이 된 지금 국민의힘 우세 지역으로 적극적으로 진출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헌법을 수호하는 정상적인 보수 정당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역사의 뒤안길로 더 이상 국민들이 지지할 이유가 없도록 만드는 것도 민주당의 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돼야지만 대한민국의 다양한 헌법을 준수하는 다양한 정당들이 다양한 가치를 경쟁할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상욱 의원이 민주당 내 윤리감찰단에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은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였는지 좀 앙금없이 이게 잘 해결된 건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9월 초순경으로 기억합니다. 윤리감찰단에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핸드폰 제출 요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근데 저는 적절치 않다 해서 거절을 했고 저는 이것이 오해가 생기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이야기가 안 나가기를 원했고 그래서 많은 기자님들이 알고 계셨지만 일대 취재에 응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얼마 전에 유튜브 방송에서 아무래도 회자되던 이야기다 보니까 나왔던가 봅니다. 이 이후에 정청래 당대표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명해 주시길 요청을 계속해서 반복하셨고 저는 좀 그래도 혹시 긁어부스럼이지 않을까 해서 저는 좀 안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당대표님께서 1인 1표제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요구한 건 아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해주시기를 원하셨고 근데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윤리감찰단에서 핸드폰 제출 요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고심 끝에 당대표님께서 계속해서 요구하시는데 제가 계속 거절할 수는 없는 터라 좀 조심스럽게 글을 써서 9월 초에 윤리감찰단에서 핸드폰 제출 요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거절해서 실제 실행되지는 않았었다. 그리고 이것이 1인 1표제나 또는 그거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이고요. 저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적인 부분에서 서로 간에 오해가 있을 수는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오해는 풀면 되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지향점에 대한 화합에 대한 부분이 왜곡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은 첫 번째는 내란을 빨리 종식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너진 민생을 살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를 서둘러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끼리 내홍할 시간이 없습니다. 단결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국민들을 받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 외통위 소속이신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간의 중동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에 앞서서 한미, 한중, 한일 정상회담도 가졌고요. 이 대통령의 외교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저는 아주 100점 만점에 100점 다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셨고 사실 외교란 것이 그렇습니다. 뭐냐면요.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또 신뢰가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바뀌는 것 외국에서는 모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난 윤석열 정권 동안에 대한민국 외교가 그동안의 방향성과 다르다 보니 많은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빨리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외교라는 것이 크게 보면 양자 외교, 다자 외교, 또 한반도 외교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 양자 외교는 기본적으로 힘의 근간에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국력이 약하니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양자 외교에서는 늘 좀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데 이 수세에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얻어낼 것을 상당히 많이 얻어낸 훌륭한 양자 외교를 했고요. 또 이 양자 외교의 힘을 보강하기 위해서 다자 외교는 기본적으로 규범과 모범 이런 규율이 중요하게 생각되거든요. 이 다자 외교에서 우리가 중심 국가가 됨으로써 힘을 얻어내야 되는데 그 역할을 APEC, G20 등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얻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자 외교에서 얻어낸
세계적인 영향력 또는 지도력을 통해서 앞으로 미국이나 중국 등 강대국을 상대해야 하는 양자 외교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참 외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잘 양자 외교도 다자 외교도 잘 풀어가고 있고 이 양자 외교와 다자 외교에서 풀어낸 힘으로 한반도 외교 역시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 의원이 새 책을 냈더라고요. 제목이 김상욱 123일의 기록이던데요. 네. 어떤 이야기를 담고 싶으셨나요? 사실 좀 책 쓰기가 처음에는 좀 민망스럽기도 하고 송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12월 3일부터 윤석열 탄핵까지 4월 4일까지 123일입니다. 이 123일간에 제가 고민하고 또 생각했던 부분들을 좀 솔직하게 담으려고 책에 좀 썼습니다. 저의 고민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많은 보수적인 분들 또 민주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에게 한 번에 좀 참고거리라도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책을 썼고요. 제가 좀 짧은 시간인데 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 말을 좀 빨리 했는데 네. 또 마지막에 또 책까지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변화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진영을 떠나 깊은 성찰과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